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변액폰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달까지도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유형의 문제가 이게 나온 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죠.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분리형이 있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만 따로 채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얘는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과세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분류과세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이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계산 주기는 동일하죠. 매일이죠. 매일.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죠.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 1회 계산이 되지만 저축성보험, 변액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계산 주기는 매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일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저보증 비용, 최저보증에 따른 비용이죠. 특별계정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적립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부과율은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르죠. 그래서 차등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편 이제 금융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오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금융은 금융기관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 자가 서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자, 금융기관은 제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간접금융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금융기관 빠지죠.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이 바로 직접금융입니다. 3번,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죠.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4번,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 빠졌으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직접금융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설명이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서로 빌리려고 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맞죠. 2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얘가 맞는 거죠. 금융통화위원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표현에는 한국은행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렇게 표현하도 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 실질금리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경기 침체 시에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경기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차익금리를 낮춰줘야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 과거에는 좀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출제가 없었는데 6월에 출제가 됐네요. 1번 모든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 이게 이제 경목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 업무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대신에 뭡니까? 소비자 보호제도, 투자자 보호제도는 강화하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본시장법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금융투자 업무 상호 간의 겸용을 금지를 했다. 겸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용을 허용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예전에는 금융기관별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그랬던 것이 이제는 보험 상품도 이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다 팔죠. 그래서 금융투자업,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사주.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자사주인데, 자, 옳지 않은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사주 매입 시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자, 시장에서 막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 내지는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이게 제가 자사주라고 말씀드렸죠. 3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을 다 사버리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사자, 팔자 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이죠. 근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 사버려가지고 유통주식 수를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가격 형성에, 자본주의 가장 기본적인 형성,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매입 한도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한도에 제한이 없다. 자, 이 표현 최근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매입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일단 3번이고요. 자사주를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임직원에게 스탁 옵션으로 지급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매매거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매매거래 중단 제도는 각 단계별로 1일 1회 발동밖에 안 되죠. 이게 너무 많이 발동하게 되면 뻑하면은 중단, 뻑하면 중단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자고 하는 사람들이 못 믿겠죠. 그래서 1일 1회 발동으로 제한이 됩니다. 2번, 현금 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 배당은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의 형태죠. 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거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고객은 주문 시점에 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금 해당 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위탁 증거금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이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가 아니라 30%죠. 30%. 자, 상한가, 하한가 이 가격 제한폭에 대한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도 최근에 좀 보이네요. 여러분 30%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관리 종목이라는 건 뭔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서 좀 더 특별하게 주시를 하겠다. 이게 바로 관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겠죠. 1번, 자본이익률이 감소했다. 자본 대비 이익률이 감소했다고 해서 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기업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게 이게 이익이 났다가 손해가 났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뭐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아주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다만 심각한 자본 잠식,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 아주 심각하죠. 얘는 회사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아주 심각한 사유, 일대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본 이익률 감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좀 쉬운 문제인데 주식과 채권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죠. 국채는 한도는 없어요.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조금 잘못 드렸네요. 자, 회사채는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뭐 한도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 한도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국회에서 정하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답이고요. 2번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죠. 예, 소유권, 예, 기업의 소유권을 일부 가지는 것이 주식이죠. 채권자는 뭡니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그 채권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자만 받겠다.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 나타내는 증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번 주식의 자본 조달 형태는 그래서 출자, 예, 리스크를 같이 지는 거고요. 이익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예, 그 나눈 이익이 바로 그게 배당이죠. 예, 채권은 이자, 주식은 배당.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는 무엇인가? 최근에 이 채권 수익률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용어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딱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이 형성되는 게 유통수익률밖에 없어요. 유통수익률만 딱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나머지는 지문만 잘 읽어보시면 이게 표면수익률이다, 아니면 실효수익률이다, 아니면 발행수익률이다. 얘를 구별하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채권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자, 대표되는 수익률. 이게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에 대한 설명이죠.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 이게 바로 유통수익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통수익률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한 50%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의 세율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찾는 거네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 세율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세율 크게 세 가지죠. 소득세 세율, 그 다음 법인세 세율,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세율. 요 세 가지는 좀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세의 세율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죠.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만약에 세율을 잘 모르겠다, 내가 참 외우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24, 35, 38은 뭔가 좀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6에서 24로 왔다.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좀 레인지가 좀 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얘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소득세 세율 중에 가장 낮은 소득세 세율은 6%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6%가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6%죠. 그래서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이제 두 번째 구간인데 얘는 6%가 아니라 15%가 맞습니다. 그래서 6, 15, 24, 35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15%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금융소득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문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지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잘 지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함정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14%죠. 원천징수. 납세 의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격으로 판단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죠. 일단 정답은 4번이겠네요.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자, 얘는 1번 지문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 1번은 제외한다. 4번은 포함한다. 비과세 분리과세를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뭐 비과세 분리과세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제외한 포함한 이 지문이 최근에 좀 자주 눈에 보이네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보험의 운영 원리는 뭐 대수의 법칙, 수지상 등의 원칙, 뭐 생명표, 사망표 뭐 그 세 가지인데, 자, 동전을 10번 던져서 10번 보는 뭐 동전 주사위 딱 나오면 뭡니까? 대수의 법칙 얘기죠. 예,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건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청약 철회. 예. 변액보험의 2편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게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공부를 하실 때 다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청약일에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도 청약 철회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했네요. 그죠? 얘가 일단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주권상장법인. 전문보험계약자네요. 예,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 청약 철회 못하죠. 예,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은 동일합니다. 예,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그 자체에 대한 청약 철회이기 때문에 뭐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청약 철회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예,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두 가지를 다 같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6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겠네요. 퇴직연금계좌를 합해서 9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추가로 더한 거 다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자, 여기서 이제 몇 퍼센트, 세율이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이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네요. 자, 종합소득 금액 얼마 이하가 15%고, 얼마 이상이 초과하면 12%냐. 4,500만 원이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얘는 12%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8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맞는 금액은, 예, 요거 최근에 많이 나오네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현재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1억 원이죠. 1억 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은 1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1억.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금액 계산식이 잘못된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나왔다가 좀 뜸했는데 최근에도 조금 나오네요. 자, 이건 뭐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 연금소득이죠.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계산에서 연금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산식을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죠.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주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식의 정답은 연금소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 필요경비를 빼주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똑같은 내용을 필요경비로 넣어줘서 오답으로 함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연금소득 요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네요. 자,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부분. 자, 도입 배경 필요성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얘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문제죠. 자, 1번.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맞죠? 주식회사채 투자 증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해도 맞죠?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험금은 실질가치 보장하기 위해서 변액보험 도입이 되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방카슈랑스, 교차 판매, 이거 다 아닙니다. 예,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를 위한 선진상품 도입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예, 2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